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 밤 11시인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저는 오늘도 아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회사 가면 끝이지만 나는 학교 갔다 와서 아버님 식사에 건강관리에 약까지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까지 봐야 한다고. 그래도 어떡해? 아버지 혼자 계신데 조용히 좀 얘기해. 아버지 들으셔. 요양원에 온 지 8개월째 되던 날,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것도 지옥이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것도 지옥이고, 요양원도 지옥이다. 한국 사회에서 늙어간다는 것의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일 겁니다. 제 이름은 김재철, 74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 든 부모와 바쁜 자식 사이에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 계신 분들께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내 영숙이가 세상을 떠난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췌장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갔어요. 여보, 미안해. 나 먼저 가서. 아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 아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네 집에 가면 며느리 눈치 보이고 손주들 공부방도 없을 텐데 무엇보다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혼자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집은 너무 낯설었어요. 아내가 늘 앉아있던 소파, 아내가 기르던 화초, 아내 옷이 걸린 옷장.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하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여보,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는 거였지? 아내에게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텅 비어 있었어요. 라면 끓여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내가 해준 밥이 그리웠습니다.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아버지,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그럼, 잘 먹고 있지?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응, 다 괜찮대. 거짓말이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걱정할까봐. 3개월쯤 지나니 조금 익숙해졌어요. 밥 혼자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박순자예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산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처음엔 힘들죠. 근데 적응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되나요? 네, 아침마다 복지관 나오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러면 하루가 가요. 순자 씨 말대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탁구도 치고 바둑도 두고 점심도 먹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스불을 껐는지 불안해서 외출하고도 다시 돌아와 확인했습니다. 분명 껐는데 맞지?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하루에 2번 먹기도 했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어지러워서 벽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러다 넘어지면 어쩌지? 그 생각만 하면 무서웠어요.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 후에나 발견되는 거 아닐까? 뉴스에서 본 고독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덜 무서웠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30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크게 다쳤으면,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그날 이후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질 게 뻔했으니까요.
민수는 요즘 더 바빠졌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 긴급 프로젝트가 생겨서. 괜찮아,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다음 주엔 꼭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오지 못했어요. 쌍둥이 중학생 아들들이 학원 상담이 있대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애들 학원 상담 때문에. 그래, 애들이 중요하지. 나중에 와.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이해는 합니다. 민수도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 하지만 외로웠어요. 부산에 사는 딸 은지는 더 힘들었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아빠한테 신경도 못 써드리고. 괜찮아. 은지야, 내가 힘든데 무슨 아빠 걱정을 해. 걱정 마. 딸한테 돈이라도 보내주고 싶은데 제 연금으로는 제가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자식들한테 도움을 못 주는 게 미안했어요. 혼자 사는 게 가장 무서운 건 밤이었어요. 낮에는 복지관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TV도 보면서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깨지 못하면, 자다가 쓰러지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침대 옆에 꼭 두고 잤습니다. 119 번호도 단축 번호에 넣어뒀어요. 어느 날 민수네 집에 초대받았어요.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하지. 요즘 혼자 계신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복지관도 다니고. 식사하는 동안 며느리 표정을 살폈어요. 밝게 웃고 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며느리도 쉴 시간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식사 후 민수랑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말하고 싶었어요. 아들아, 사실 밤마다 무서워.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아침에 눈 못 뜰까봐.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괜찮아. 아빠 건강해. 너무 걱정 마. 혹시 나중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뭐라도. 알았어. 알았어. 너희도 바쁜데 무슨.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숨이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민수네 아파트 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내가 살 자리가 있을까? 좁은 아파트에 민수 부부, 쌍둥이 아들들. 제가 들어가면 누군가는 불편해질 겁니다. 며느리는 눈치 안 주려고 애쓰겠지만 표정에 다 나타나겠죠. 손주들은 할아버지 방 때문에 자기 공간 잃을 테고. 아니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왜 그래? 은지야. 무슨 일이야?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한테 너무 못해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오빠가 그러는데. 아빠 요즘 많이 외로우시대요.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대요. 근데 저는 아빠한테 전화도 자주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은지야, 아빠 괜찮아. 넌 지금 내 살림 챙기기도 바쁜데. 아빠, 제가 여유 생기면 꼭 모시고 살게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잘 사는 게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걱정거리가 돼버렸구나.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지관 가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어요. 제철 씨 요즘 안 나오시네요. 순자 씨가 걱정돼서 집에 찾아왔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 빨리 가보세요. 혼자 사시는데 건강 잃으면 큰일 나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 혼자 사는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끝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 큰 사고가 났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또 넘어진 겁니다. 이번엔 심하게 넘어졌어요.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으악, 다야.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휴대폰은 침대 위에 있었고 저는 화장실 앞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이러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집 순자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철 씨, 아침 문자 안 보내셔서 왔어요. 여기요, 화장실. 순자 씨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 제철 씨, 119 불러야겠어요. 119가 오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허리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제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민수에게 전화가 갔고 3시간 후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민수가 의사와 복도로 나갔어요. 얼마 후 돌아온 민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하고 퇴원해도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실 거래요. 괜찮아. 아빠, 금방 나을 거야. 아버지, 민수가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동시에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선희가 병문 안을 왔어요. 민수는 회사에 갔고 선희 혼자 왔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불편하시죠? 미안하다. 며느리 이렇게 짐이 돼서. 선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더 일찍 모셔야 했는데. 너희도 바쁘고 애들도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불편할 텐데. 선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해봐.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아버님 모시고 살면 저도 힘들 것 같고, 아이들도 불편할 것 같고, 제 시간도 없어질 것 같고.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응. 아버님이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밤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도 혼자 계시게 되면 저도 똑같이 걱정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가,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일하면서 아버님 모시려면 힘들 거고, 아이들도 적응해야 하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함께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저는 병실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퇴원했어요. 민수네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3평 아파트 방 3개. 하나는 민수 부부 방, 하나는 쌍둥이 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가 제 방이 됐어요. 원래는 쌍둥이 공부방이었대요.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좁지만 아니야, 충분해. 고맙다.
짐을 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첫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반찬 드세요. 손주 준호가 반찬을 건넸어요.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 학교 끝나고 같이 산책해요. 손주 준서도 말했어요. 따뜻한 식사였어요. 오랜만에 가족이랑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어요. 제가 있으니 거실이 좁아 보였어요. 쌍둥이들은 공부방이 없어져서 거실 식탁에서 숙제를 했어요. 준호야, 좀 조용히 해. 할아버지 주무시잖아. 선이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어요. 아이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제 습관 때문에 가족들이 깼어요. 아버님, 아직 6시인데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그럼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애들 아직 자고 있어요. 화장실도 문제였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사용이 겹쳤어요. 할아버지, 제가 먼저 써도 돼요. 학교 늦어요. 아, 그래, 먼저 써. 저녁 시간도 조심스러웠어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아버지, 뉴스 보세요. 제가 안 봐도 돼요. 아니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봐. 나는 괜찮아.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혼자 있으니 외로웠지만 그렇다고 거실에 나가 있으면 민폐인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 선희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학교 끝나고 와서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제 약도 챙기고.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어느 날 밤 민수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당신은 회사 가면 끝이지만 나는 학교 갔다 와서 아버님 식사에 건강관리에 약까지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까지 봐야 한다고.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았어. 좀 미안해.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당신은 주말에도 골프 가고 친구 만나고 나는 언제 쉬어? 나도 사람이야. 조용히 좀 해. 아버지 들으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왜 있지? 내가 이 집을 망치고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선희가 밥상을 차려주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가, 어제 미안했다. 나 때문에.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저 때문이라는 걸. 쌍둥이들도 점점 불만이 쌓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 나 친구들 언제 집에 데려와? 할아버지 계셔서 불편하잖아. 준호가 투덜거렸어요.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이잖아. 우리 공부방도 없어졌고 텔레비전도 맘대로 못 보고.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다 들렸어요.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오면서 이 집 분위기가 달라진 게 사실이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제 방 앞에서 망설이다 노크했어요. 할아버지. 응, 들어와. 할아버지, 제가 아까 그런 말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준호야. 내 말이 맞아. 할아버지가 너희 집에 불편을 주고 있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때도 있고. 알아. 내 나이엔 당연한 거야. 준호가 나가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주말 민수가 저를 산책에 데리고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응, 다들 잘해주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저희가 적응하는 거예요. 민수야, 네, 아버지.
나 차라리 요양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민수가 걸음을 멈췄어요.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너희 집안 분위기가 내가 온 뒤로 안 좋아졌잖아. 며느리도 힘들어하고 애들도 불편해하고 나도 눈치 보이고. 민수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내도 힘들어하고, 애들도 적응 못하고, 저도 중간에서 힘들고.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아버지, 그렇다고 요양원 보낼 순 없어요. 왜? 그게 너희한테도 편하고 나한테도.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얼마나 무서우셨는지 알아요. 밤마다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다시 그렇게 하실 순 없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처음엔 부담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하나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제가 아플 때 밤새 병원에서 간호해 주신 거. 제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신 거.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로서 당연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적응하면 돼요. 민수야,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요양원 보내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노력할 걸 평생. 그 후에 안고 살 자신 없어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았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안아봤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빠가 짐이 안 되도록 노력할게.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선희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겼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변기 좀 깨끗하게 쓰실 수 없어요? 변기에 다 튀잖아요. 앉아서 볼일 보시던가요. 아, 미안하다. 조심할게. 쌍둥이들 성적도 떨어졌어요. 엄마, 나 집에서 집중이 안 돼. 학원 끝나고 독서실 다녀도 돼? 그래, 그렇게 해. 민수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대요. 아버지, 저 요즘 회사에서 집중이 안 돼요. 집 생각하며. 민수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민수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은지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은지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난 3개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가족 모두 힘들어요. 선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나를 버리는 거구나.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그래도 요양원은 아빠가 얼마나 외로우실까? 나도 알아. 하지만 은지야,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무너져. 선희는 병원 다니고 있고, 애들은 성적 떨어지고, 나도 회사에서 문제 생기고. 그래도 은지야, 제가 딸을 불렀어요. 아빠는 괜찮아. 아빠, 민수 말이 맞아.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 가족이 무너진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날 밤 저는 혼자 제 방에서 많이 울었어요. 결국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구나. 다음 주 민수와 선희,
은지와 함께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 요양원은 시설은 좋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여기는 경기도 끝자락이라 주말에 찾아뵙기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 요양원은 가까웠지만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침대에 누워 계셨고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세 번째 요양원, 햇살요양원은 그나마 괜찮아 보였어요. 남양주에 있었고 민수네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어서 오세요. 시설 둘러보시겠어요? 원장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여기는 4인실이고요. 창가 쪽 침대가 제일 인기 많아요. 햇빛이 잘 들어서요. 방을 둘러보는데 한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분은 치매가 좀 있으셔서 대화가 어려우세요. 원장이 설명했어요. 식당은 1층에 있고 하루 3끼 다 제공돼요. 영양사가 식단 짜서 건강식으로 나가고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민수가 물었어요. 오전에는 체조, 노래교실, 오후에는 미술치료, 원예치료 같은 거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활실도 봤어요. 물리치료사가 한 할머니의 다리 운동을 돕고 있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할머니는 힘들어 보였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계셨어요. 원장실로 돌아와서 상담했어요. 김재철 어르신은 장기요양 몇 등급이세요? 2등급입니다. 그럼 월 비용이 대략 120만 원 정도인데 본인 부담금은 약 45만 원 정도예요. 식비 포함해서요. 면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 오셔도 돼요. 다만 식사 시간이나 목욕 시간은 피해 주시면 좋고요. 민수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괜찮아. 여기로 하자. 입소 날짜는 2주 후로 정해졌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혼자 살던 집보다 더 외로울까? 자식들은 얼마나 자주 올까? 입소 전날 밤 민수네 가족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선이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고맙다. 아가. 쌍둥이들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할아버지, 요양원 가셔도 주말마다 올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갈게요.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따뜻한 식탁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식사 후 민수가 제 방으로 왔어요. 아버지, 짐은 다 챙기셨어요? 응, 다 챙겼어. 아버지,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이게 최선이야. 너희 가족도 살아야 하고,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민수네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혼자구나. 아니, 혼자보다 더 외로운 곳에 가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차로 요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은지도 함께 왔어요. 아버지, 도착했어요. 햇살요양원 간판이 보였어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재철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밝게 맞아줬어요. 4인실 203호가 어르신 방이에요.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아무 표정 없이 203호 문을 열었어요. 4개의 침대가 있었고 3분의 어르신이 이미 계셨어요. 2분은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1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여기가 어르신 자리예요. 창가 쪽이에요. 창가라고는 하지만
창문도 작고 밖이 잘 안 보였어요. 짐은 이 사물함에 넣으시면 돼요. 귀중품은 1층 사무실에 맡기시고요. 민수와 은지가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래. 저희 주말마다 올게요. 평일에도 시간 되면 들를게요. 응. 너희 일하느라 바쁠 텐데 너무 자주 오지 마라. 아빠, 은지가 울먹였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아빠를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은지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내 살림 잘 챙기는 게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야. 작별의 시간이 왔어요. 민수와 은지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저녁 6시 식당으로 내려가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식당으로 향했어요. 마치 행렬 같았어요. 식당에 들어가니 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김재철 어르신, 이쪽 테이블이에요. 제 자리는 창문에서 먼 구석 자리였어요. 같은 테이블에 세 분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입소한 김재철입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녁 메뉴는 잡곡밥,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었어요. 맛은 병원 음식 같았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맛. 하지만 며느리가 해준 밥이 그리웠어요. 식사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신입이세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저는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정수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정수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처음엔 답답하고 외롭고 그런데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요.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처음 2달은 매주 왔어요.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나 와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자주 오다가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나도 그렇게 될까? 밤 9시 소등 시간이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방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세 분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이제 이곳이 내 집이구나. 이곳에서 얼마나 있게 될까?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10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2시 낮잠, 4시 간식, 6시 저녁, 9시 취침. 기계처럼 움직이는 하루였어요. 민수가 첫 주말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적응하셨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밥은 잘 나와요? 응, 잘 나와. 프로그램도 참여하세요? 응, 가끔. 사실 프로그램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노래 교실, 미술 치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다들 잘해줘. 1시간쯤 이야기하고 민수는 돌아갔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창문으로 민수의 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약속대로 매주 왔어요. 하지만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어요. 처음엔 2시간, 그 다음엔 1시간, 이번 주엔 30분.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준호학원 상담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요. 그래, 가봐. 괜찮아. 은지는 부산에서 한번 올라왔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자주 못 와서. 괜찮아, 괜찮아. 은지야,
넌 내일 잘하면 돼. 2달째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다음 주엔 꼭 갈게요. 할아버지, 우리 이번 주에 해외여행 간다. 너무 신나. 준우야! 준우의 말을 들었지만 차마 들을 채를 할 수 없이 모른 척 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지 못했어요. 선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엔 꼭. 그래, 알았어. 며느리 잘 챙겨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정수 씨 말이 맞았구나. 점점 잊혀지는구나. 3달째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왔어요. 그나마도 30분 정도 있다가 갔어요.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알아. 괜찮아. 건강하시죠?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괜찮아. 그럼 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은지는 2달에 한 번 전화했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도 자주 못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너 힘든데 무슨. 요양원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기대도 없이 하루를 시작해요.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에 가고 방으로 돌아와 창밖만 봐요. 같은 방 이정수 씨와는 가끔 이야기를 나눠요. 제철 씨, 자식들 요즘 자주 와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저도 그래요. 명절에나 와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그렇게 되나 봐요.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봐도 다들 비슷해요. 혼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보거나 텔레비전만 보거나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추석이 왔어요.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 쌍둥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준호, 준서 많이 컸네. 3개월 만에 보니 아이들이 훨씬 커 보였어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건강해. 요양원 생활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들 잘해줘. 선이도 밝아 보였어요. 아버님, 추석 음식 만들어 왔어요. 송편이랑 전이요. 고맙다. 아가. 1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외갓집도 가야 하거든요. 그래, 가봐라. 조심해서 가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 가족이 떠나고 나니 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창밖으로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다음은 언제일까? 설날? 아니면 내 생일? 옆 침대 정수 씨가 말했어요. 제철 씨, 자식들 왔다 갔어요? 네, 추석이라고. 부럽네요. 저는 명절에도 안 와요. 멀다고. 그래도 오시겠죠. 글쎄요. 작년 추석에도 안 왔거든요. 정수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민수가 왔다 갔다. 아이들도 함께 1시간 있다가 갔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지만 언제일지 모르겠다. 여기 온 지 6개월.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다. 혼자 살 땐 그래도 내 공간이 있었고 내 자유가 있었는데 여기선 그것도 없다. 그렇다고 민수네 집으로 다시 갈 수도 없다. 내가 가면 그 가족이 무너진다. 결국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구나. 늙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자식에게 짐이 되고 혼자는 무섭고 어디에도 마음 편한 곳이 없고. 일기를 쓰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가 젖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복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아니요. 6개월 전에 왔어요. 저는 김재철입니다. 저는 박영자예요. 저도 6개월쯤 됐나. 가족분들 자주 오세요. 할머니가 쓸쓸히 웃었어요. 처음엔 왔어요. 이젠 안 와요. 바쁘다고. 저도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오다가 시간 지나면 다들 잊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저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자식들이 오길, 건강이 좋아지길, 아니면 죽음을?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응, 민수야.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준호가 수능 준비 때문에 바빠서 주말마다 학원 가거든요. 그래, 괜찮아. 공부가 중요하지. 다음 달엔 꼭 갈게요. 응.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준호 수능 벌써 그렇게 컸구나. 손주가 크는 걸 옆에서 보지 못하는구나. 요양원에 온 지 8개월째 되던 날,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것도 지옥이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것도 지옥이고, 요양원도 지옥이다. 어느 것도 완벽한 해답이 아니었어요. 혼자 살면 외롭고 무섭고, 자식과 살면 눈치 보이고 짐이 되고, 요양원은 외로움과 소외감이 더 심하고. 그럼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저는 민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민수에게, 아들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 탓을 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아빠가 알아. 너희 집에 모시려고 했던 것도, 그게 힘들어서 여기 보낸 것도 다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아빠는 말하고 싶어. 노인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건강을 잃으면 모든 선택권을 잃게 돼. 자유도, 존엄도, 심지어 가족과 함께할 권리조차. 아빠는 3가지를 다 경험했어. 혼자 사는 것, 자유롭지만 무섭고 외로웠어. 너희와 사는 것, 따뜻했지만 짐이 되는 것 같았어. 요양원에 사는 것, 안전하지만 완전히 외로워.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빠는 깨달았어. 이게 바로 한국 사회에서 늙어가는 부모들의 현실이라는 걸.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들어. 일해야 하고, 애들 키워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버티지만, 결국 쓰러지고, 선택의 여지 없이 시설로 가게 되고, 그리고 시설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는 거야. 민수야, 아빠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알아.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 정말 괜찮으신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짐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아파도 외로워도 무서워도 괜찮다고 말해요.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면 자주 찾아가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30분이라도 괜찮아요. 전화 한 통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실 때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부모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선택지가 불완전해져요. 건강할 때 여행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세요. 그게 나중에 후회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수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최선을 다했어. 아빠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봉투에 넣어서 민수 다음에 올 때 주려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2달에 한 번 옵니다. 은지는 명절에만 전화합니다.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인 것에도, 외로운 것에도, 잊혀져 가는 것에도.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혼자 살다가 쓰러져서 누워 있을 때 차라리 그때 그냥 갔더라면 어땠을까? 민수네 집에서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답은 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에서 늙어간다는 것의 현실이니까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시기 힘들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짐이 되기 싫어서 말 못하고, 결국 둘 다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식 되신 분들께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 한 번 더 여쭤보세요. 정말 괜찮으신지, 무언가 불편한 건 없으신지. 요양원에 계시다면 자주 찾아가 주세요. 바쁘시더라도 전화라도 자주 해주세요. 그게 부모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께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혼자 버티다가 큰 사고 나면 오히려 자식들한테 더 큰 짐이 됩니다. 힘드실 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실 때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선택지가 불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노인 돌봄, 이건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인을 대하는지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을지를 결정합니다. 요양원이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곳이 되려면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같은 중간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하고, 가족이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민수의 차가 올까 기대하며,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누군가가 오늘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이번 주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